임대차 3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원 연설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듣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 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윤희숙 의원의 의원 연설입니다. 5분 정도의 국회 연설인데 이게 SNS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국민적인 일부의 호응도 있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명연설과 유사하게 이 첫 문장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저런 내용들이 사실 입법 과정 속에서 야당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법안의 내용에 녹아져 내려가 있어야지 저렇게 선언적 의미만 갖고서는 사실상 입법 활동의 완성도는 크지 않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이제 강력한 이 메시지가 된 것은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임차인이며 임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1주택 소유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주택의 임차인의 어떤 그 처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월세로 모든 것이 전환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라든가 임대사업자가 아주 대규모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역량을 갖고서 지금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갚아나가느냐.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메꾸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또 일부는 이제 월세를 하기도 하죠. 근데 월세로 모든 걸 다 돌린다? 월세가 안 나왔을 때 그 리스크는 누가 그걸 담보하나요? 몇 달만 쳐도 본인이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일정 부분 영세적인 다주택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실질적으로 전세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저는 허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근의 상황에서 야당이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요, 평론가님. 진중권 전 교수도 이제야 제대로 한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진중권 전 교수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 상당수의 심정을 대변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기도 하는 등 많은 회자가 되고 있고 고평가를 네.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윤희숙 의원이 임대인도 하고 있다. 이런 네. 메신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선명하고 정책적인 메시지가 야당에서 참 오랜만에 나왔구나. 그런 부분이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러한 메시지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녹아들었으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었을 텐데 상임위를 장악한 여당이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절차인 소위 구성이나 소위 토론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축조심사와 같은 절차를 급하다는 이유로 모두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의원회관에서의 본회의장에서의 찬반 토론 외에는 이런 식의 반대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점. 그런데 여기서 도드라지는 점은 이런 기회가 없을 때 대다수의 다른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 생략에 지적하면서 여당을 향해서 다수당의 횡포다, 독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절차적 생략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조목조목 비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당이 이 절대 소수인 상황에서 여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상임위에서 퇴장하거나 보이콧하고 독재라고 소리치는 방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윤희숙 의원처럼 정책적 비판을 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후자의 경우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공감해준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야당 입장에서도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이다 발언이냐, 꼬리 잡기, 비판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갑자기 이 논란에 박범계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윤희숙 의원 발언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이 부분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이 눈부라리고 이렇게 호통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떤 현상이었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조리 있게 얘기를 했다. 그거를 이제 대비시키는 와중에 그런 억양의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한 거는 이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인이 평가를 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칭찬을 한 건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억양이라는 단어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사투리들이 있는 것이고 억양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지적을 하고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의 말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이런 뭐 말투라든가 뭐 이런 걸 꼬리 잡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평론가님. 이제 박 의원이 해명 글을 또 올렸죠. 네, 박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이상한 억양 같은 게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뭐 호통을 치거나 언성을 높였던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적절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을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지우기도 했고요. 또 박범계 의원에게 주어졌던 비판이 본인은 3주택자인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 아니 3주택자가 어떻게 이 임차제도, 임대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습니다만 2주택 1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처분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메신저에 대한 꼬리잡기, 그러니까 알고 보니 뭐 임대도 겸하고 있지 않느냐,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말싸움을 하게 된다면 결국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3주택자 아니냐 말했던 것처럼 발언의 자격을 계속해서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 국가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징되게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위선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국가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하고 또 수긍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정치권에 형성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 박범계 의원과 윤희숙 의원 사이의 논쟁을 보면서도 더욱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 상황이 의석수에 아마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반대 법안을 상정했는데 반대 법안이 상정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보면은 소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주변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소위를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당이 소위에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조금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이 여당이 입법 과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든 민주당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야당, 특히나 통합당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냥 스스로를 배제시켜가지고 들러리 안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떤 논란에 참여해서 어떤 법안이건 여당이 지금도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법안에도 문제점이라든가 뭐 부작용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수권 능력이 있구나. 뭔가 이제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질 텐데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이렇다면 야당이 103석이라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지금의 여당이 그 정도의 의석수를 갖고 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존재감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여러 법안에 더 참여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소위에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개선책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지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김 교수님 해주신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소위 구성 같은 경우는 야당의 불참이 아니라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동산법과 관련해서는 소위 구성하자고 말했습니다만 여당에서 이게 시간 끌기 아니냐.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는 구성할 수 있다지 구성해야 한다가 아니라면서 소위 구성의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소위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재량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만큼 소위를 생략한 것은 여당의 판단인 것인데 그로 인해서 여당이 이 독주다,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거대 여당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또 그에 따르는 비판까지도 감수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는데요. 이 임대차 3법뿐만이 아니고요. 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이제 통합당 없이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당에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 관련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불과 13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개원연수로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협치하시겠다고.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성하고 진단하셨죠. 이게 지금 문재인식 협치입니까?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 줄 아십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김여정이한테는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당한테는 당당하십니까? 북한한테 하는 것 반의 반, 절반의 반, 1%만 그렇게 야당을 배려하세요. 친문만 배려하지 마시고 반문, 비문 국민들도 배려를 하세요. 교수님, 야당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의 기한이 언젠가요? 7월 15일이거든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버릴 동안 야당이 무엇을 했느냐. 사실상 이것을 지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 이거를 속도감 있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정 부분 이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이 지금 여당에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법도 처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 관계법을 이제 고치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아예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야당이 정당들이 후보를 안 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내는 걸로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대체 법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평론가님, 지금 야당에서는 장외투쟁 카드 거론이 되는데 검토도 하는 것 같지만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장외투쟁은 별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미 20대 총선, 20대 국회와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번 검증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저희가 다뤘던 윤희숙 의원 발언처럼 비록 이 거대 여당의 어떤 강력한 이 정책 드라이브에 야당이 손쓸 수 있는 대책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국민적 공감을 훨씬 더 얻을 수 있고 여론이 움직이게 되면 여당 같은 경우도 야당의 눈치는 안 봐도 여론의 눈치는 보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여론이 움직이는 걸 보고 여당에서도 등골이 어느 정도 선을 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의 틀 안에서 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고 최근에 상임위나 국회 질의를 보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이게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야당 의원들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역할 수행을 더 할 때 다음 선거나 남아있는 선거에서 국민들도 야당을 다시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결국 제도의 틀에서 싸우는 게 최선이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180석에 가까운 이 거대 여당의 힘,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의원이 서로 후보가 돼서 서로 이제 대의원 대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부산과 서울의 민주당 소속 시장님들의 잘못으로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와 재보궐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여론의 화살과 질타 속에서도 그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공석과 관련해서 재보궐이 내년에 또 있으니까 이것이 당대표의 어떤 당권 레이스하고 결부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재보궐이라는 것의 방점은 누가 더 찍느냐. 그러면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더 많이 찍는 거죠.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 때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고 계속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와의 차별화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향후 4개월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보궐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향후 4개월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
갈림길이 서 있는 것이다. 여기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본인이 그런 위기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지금 연말에 이 민주당의 어떤 역량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더 강조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 다 자신의 어떤 유리한 영역을 지금 잡고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대 여당의 당권과 입법 독주 또 무기력한 야당 모습까지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